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사탐데이 도아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5학년도 생활과 윤리 오답률 높았던 문제들만 뽑아서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10번입니다. 10번은 분배적 정의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대표적인 롤스와 노직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선 제시문부터 살펴보면 갑,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최초 상황, 원초적 입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원칙을 정의의 원칙이다 라고 말한 롤스겠죠. 을 넘어가서 을은 소유 권리론 이야기가 바로 나왔어요. 노직이네요. 취득, 이전 및 교정 과정을 주제로 삼는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문제로 넘어가서 기억. 공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분배는 모두 정의로운가? 이거 갑을 둘 다 옵니다. 롤스는 순수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하죠. 능력에 따라서, 혹은 외모에 따라서, 혹은 성적에 따라서 이러한 독립적인 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야 라고 주장하진 않지만 우리가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거기에 무지의 베일을 쓴 채 실제 사회에서 내가 가질 능력, 계층, 지위 이런 것들은 모르는 채로 이러한 우연적 정보들이죠. 제시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우연적 사실들에 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 당사자들 간 합의라는 절차를 따랐다면은 거기서 도출된 분배들은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롤스고요. 그리고 노직의 소유 권리론 또한 취득과 이전에서 부정의가 없었다면 그러한 절차들과 역사들을 보고 정의로운지 부정의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죠. 취득과 이전에서 부정의한 것이 없었다면 그 절차가 공정한 절차였다면 그러한 절차, 역사적 사실을 따랐다면 정의롭다라고 보기 때문에 둘 다 오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은 롤스에 관한 단독 지문이죠. 니은,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는 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하게 되는가? 요거 롤스 5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호혜라는 거는 상호 혜택을 준다. 우리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라는 뜻이었어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 당사자들은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 몰라요. 내가 살아갈 사회에서 어떻게 태어나게 될지를 모른다고 했죠. 내가 여자로 태어날지 남자로 태어날지 내가 돈이 많은 부자로 태어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날지 아니면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날지 비장애인으로 태어날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채로 합의를 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최소 극대화의 원리를 사용해서 최악의 상황을 좀 피하고자 한다고 했죠. 내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혹은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때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최대한 불이익을 피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전략을 쓰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향하게 될 사회는 호혜적인 사회겠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들 간에 우리가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로서로 혜택을 주는, 이익을 주는 사회를 지향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C는 노직에 대한 단독 지문이죠. 디글리를 살펴보면 노직은 최소 국가는 시민들의 권리를 차별적으로 보호하지 않겠죠. 차별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평등하게 보호하겠죠. 왜냐하면 노직이 지향했던 최소 국가는 시민들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소 국가였어요. 이러한 최소 국가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유라던가 평등이라던가 이런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차별적으로 보장하진 않고요. 모든 사람의 소유권이라던가 자유권이라던가 이러한 권리들을 평등하게 보장을 해주는 국가를 노직은 지향을 했어요. 그리고 리을 넘어가서 취득 원칙과 이전 원칙을 충족했다면 그 소유는 모두 정의로운가? 노직은 오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노직도 취득과 이전에서 공정한 절차를 따랐다면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분배 결과들은 다 정의롭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취득에서 이전에서 부정의가 없었다면 그 절차가 공정했다면 그 소유는 모두 정의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리을, 니은 4번이고요.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은 롤스의 시민불복종에 관한 문제였어요. 제시문 같이 살펴보면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가 침해될 때 시민불복종을 한다.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가 침해될 때 이제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시민불복종은 다수자가 정의감을 갖고 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
국가에서만 합당한 행위이며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공유된 정의관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라는 부분에서 롤스인 걸 알 수 있어요. 롤스의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선지를 살펴보면 기업, 국가의 처벌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지 않죠. 국가의 처벌은 대표적으로 법을 어겼을 때 국가의 처벌이 나오죠. 이 롤스는 법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기억은 정답이고요. 니은,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항거도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정답입니다. 롤스의 시민불복종 개념은 우리가 방금 다루었던 정의의 원칙과도 연관되어 있었죠.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정의의 제1원칙, 즉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했을 때, 정의의 제2원칙 중에서도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시민불복종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이 말은 정의의 제1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진 않았고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진 않았다면, 조금 위배했다면, 좀 애매하게 위반했다거나 심각하지 않게 위배했다면 정당하지 않다는 뜻이죠.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지 않게 애매하게 위배했다면 그거에 대한 항거는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니은은 정답입니다. 롤스는 심각성 정도를 보고 그 시민불복종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디귿으로 넘어가서 시민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숙고를 권력자들에게 촉구하죠. 롤스가 말했던 시민불복종의 목적입니다. 국가가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배했을 때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따라서 생각해 봤을 때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 그럼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심각하게 위배되고 있다. 이거를 권력자들에게 알려야지 이 부분이 바뀌겠죠. 시민들이 불복종함으로써 국가의 권력자들이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고칠 수 있도록 숙고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고요. 리을으로 넘어가서 시민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을 전제하므로 이 부분은 맞습니다. 다수의 정의감을 전제한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소수자가 주체일 수는 없다. 이 부분이 틀렸죠.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따라 봤을 때 다수의 정의감을 전제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국가가 하라는 대로 법을 따르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은 한두 명일 수도 있고 엄청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주체가 되어서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지 않아? 이거 너무 정의로운 것 같지 않아 얘들아? 이런 식으로 또 시민불복종을 함으로써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 13번으로 넘어가서요. 직업윤리가 나왔어요. 직업윤리에 대한 플라톤과 맹자의 입장인데요. 갑! 생산자가 자신의 소질에 맞지 않는데도 수호자의 일에 간섭하려 드는 것은 생산자와 수호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생산자가 수호자의 일에 간섭하려 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줄에 보면 각자는 자기 역할에 맞는 덕을 갖추어야 한다. 각자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각자의 덕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플라톤이고요.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 주어 부모 공양과 처자식 부양에 부족함 없이 하고 배부르게 해준다면 그 연후에는 백성들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한 맹자의 항산항신 개념이죠. 선비들은 이러한 생업이 마련되지 않아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생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고 맹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선지로 넘어가서요. 갑! 시민의 사회적 지위 배정에 국가가 관여를 해야겠죠. 우리가 흔하게들 사용하고 있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이런 수저론을 그 당시에 거의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했어요. 각자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 친구가 금의 자질을 가지고 수호자가 될 만한 인물인지, 아니면 은의 자질을 가지고 방위자가 될 만한 인물인지, 아니면 동의 자질을 가지고 생산자가 될 만한 사람인지 이거를 국가가 관여해서 배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한 이상 국가에서는 어머니를 누군지 알 수 없게 해서 공동육아를 주장했죠. 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 다 이렇게 보내서 어머니가 누군지는 모르고 각자의 자질에 맞게
국가가 판단을 해서 직위를 배정한다고 했습니다. 정답 아니고요. 2번 생산자와 수호자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이 부분은 맞아요. 서로 간섭해선 안 된다. 서로 간섭하지 말고, 어차피 가지고 있는 자질이 다르니까 서로 일에 간섭하려 들지 말고, 이 부분은 맞지만 뒷부분 자급자족해야 한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보통 우리가 농경기 시대에 자급자족 이야기를 하죠. 직접 농작물들을 재배하고 그걸 우리가 섭취함으로써 자급자족이라고 하는데, 보통 생산자들에게만 국한되죠. 수호자와 방위자는 그러한 생산자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수호자, 왕은 또 왕의 역할을 하고, 군인은 군인의 역할을 해야지, 수호자도 군인도 농사를 지으면 서로의 일을 간섭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은 거의 생산자에 국한되어서 생산자들이 할 일이고, 나머지 수호자는 자급자족이 본인의 역할이 아니죠. 나라를 잘 수호하는 게 수호자의 역할이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다스림의 근본은 의로움보다 이로움에 두어야 한다, 아니죠. 맹자는 공자 다음으로 또 대표적인 유교 사상가 중에 하나인데, 이익을 중시하라 라고 하진 않았겠죠. 평소에도 이익과 의로움이 있을 때 의로움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에 좀 필요한 조언인 것 같아요. 요즘에 무슨 코인 사기 말도 많고 부동산 전세 사기 말도 많은데, 그러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 전에 이게 나에게 이익은 될 수 있지만 과연 의로운 일인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4번으로 넘어가서 경제적 안정은 백성의 도덕적 인격 수양의 조건이 되겠죠. 일반 성비들은 그런 항상 있는 재산이 없이도 항심, 도덕적인 마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경제적 안정이 도덕적 마음의 조건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갑과 을, 통치자와 피치자의 합의에 따라 역할 교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역할 교환이 자유로워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특히나 이렇게 플라톤과 맹자처럼 기원전 시대에는 정해진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이야 일정 나이만 충족하면 누구나 국가의 일을 하는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고, 어떠한 필기 시험이든 채용 시험이든 우리가 자유롭게 서류 내고 지원하는 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플라톤과 맹자의 시절에는 신분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역할 교환이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둘 다 안 된다고 봤어요. 플라톤은 애초에 인간들은 타고난 자질이 금은동, 자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호자, 방위자, 생산자, 타고난 자질에 따라서 각자 계급에 맞게 서로 일에 간섭하지 말고 해야 한다 라고 했고요. 맹자 또한 소인과 대인의 할 일이 정해져 있다고 봤어요. 선비는 무왕산 무왕심이 가능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었죠. 대인과 소인의.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바로 15번으로 넘어갈게요. 15번은 교정적 정의에 관한 문제죠. 베카리아와 칸트의 비교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면, 갑, 사형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종신노역형이 한 범죄자만 있어도 지속적인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다. 종신노역형을 주장한 베카리아고요. 을,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가 없다. 칸트고요. 벤 다이어그램은 A는 OX, B는 OO, C는 XO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해두고 선지 살펴보면, 기억, 사형은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 이거 A니까 A는 베카리아가 O라고 해야 되는데 베카리아 틀렸죠. 왜냐하면 사형 폐지까지는 맞아요. 베카리아가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까지는 맞지만 사형이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강렬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너무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종신노역형이 더 낫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베카리아 틀렸고요. 니은 넘어가서 형벌은 응당한 비례 원리를 준수하여 부과해야 한다. 이거는 모든 형벌을 주장하는 사상가들에게 동일하게 맞다고 적용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둘 다 O입니다. 형벌의 비례성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죠. 물론 칸트가 동등성의 원리를 완전 강조했기 때문에 칸트 부분에 개념 정리를 할 때 아마 별표 쳐서 중요하다고 필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카리아든 다른 사상가들이든 간에 형벌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리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게 비례성의 원리죠. 그러니까 형벌은 응당한 비례 원리를 준수해야 된다. 이거는 베카리아도 맞습니다. 500원짜리 껌을 훔친 사람도 종신노역형, 10만원의 현금을 훔친 사람도 종신노역형, 5억의 사기를 친 사람도 종신노역형, 사람을 죽인 사람도 종신노역형, 사람을 성폭행하고 죽인 사람도 종신노역형.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범죄의 그런 악질, 범죄의 악함 정도에 따라서 형벌을 정해야 된다라는 비례성의 원리는 누구나 주장을 합니다. 칸트는 동등성의 원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것을 동일하게 돌려주는 이러한 동등성의 원리를 주장을 했으니까 칸트도 당연히 정답이고요. 디귿!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거 우선 베카리아 5조. 베카리아는 대표적으로 사형을 들 수 있죠. 사형은 강렬하고 일시적인 효과가 있긴 있어요. 어느 정도 범죄 억제력이 있긴 있지만 너무 일시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종신노역형을 주장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도 공리라던가 유용성이라던가 이런 사회적 효용성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범죄 억제력이 있어도 우리 사회에 유용하지 않고 딱히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면 굳이 그 형벌을 국가가 행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베카리아도 오고요. 정당하지 않은 경우 공리나 사회적 효용성이 지극히 떨어질 때 당연히 정당하지 않을 거고요. 칸트는 오직 응보 원툴이에요. 응보주의의 관점에서 형벌을 한 것이 아니고 결과를 고려했다거나 그 범죄자를 수단 취급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응보주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고려했다면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거나 결과를 고려했다면 정당하지 않다고 보겠죠. 그래서 칸트도 오고요. C는 형벌은 오직 범죄자 인격 교화가 목적인 정언명령이다. C가 X5니까 칸트가 5가 나와야 될 진술이에요. 그런데 정언명령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언명령은 맞지만 범죄자의 인격 교화가 목적은 아니죠. 아까도 말했듯이 형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응보, 그냥 오직 그 범죄자가 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형벌이 방금 진술처럼 범죄자의 인격 교화라던가 이러한 어떠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것은 말 자체로 정언명령이 아니죠. 만약 리을대로 한다면 범죄자의 인격 교화가 가능하다면 형벌을 내려도 된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해도 된다. 이거는 가언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칸트는 앞에 단서가 붙지 않아요. 인격 교화라던가 사회적 이익이라던가 어떠한 단서가 붙지 않고 그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겐 형벌을 내리는 거, 그게 응보 원툴로 끝이에요. 칸트의 교정적 정의에도 정언명령이 적용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서가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리을은 X고요.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9월 생활과 윤리 10번, 12번, 13번, 15번 네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탐데이